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인터넷으로 전자계약하는 거 이게 지금 30회 때 나왔다고 돼 있네요. 전자계약서를 쓰면 이게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홍보 글 올라와 있는 게 이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지금 통상 한 0.2% 또는 0.1% 이상은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이라면 전자계약서 적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에 장기 모기존이면 500만 원 이상 대출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관련 법무 대행, 여기도 수수료가 아니라 등기 대행 수수료 아니고 보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법무사법에 30% 할인해 주고요. 뭐 30%인지 대출금리 0.2%인지 이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발급을 최소화합니다.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같은 건 그냥 공짜로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요. 편리한 거는 제가 현업에 연수교육 강사를 해보니까 편리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불편한데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제가 전부 다 가봤어요. 이게 연수교육하러 찾아가는 서비스가 다 가봤는데 지역적 특성이 진짜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분위기가. 그 이천은 그러나 이천은 외부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천은 토백이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 좋은 거예요. 외부 사람이 있는 게. 연천군 같은데 안성 이런 데는 토백이들이 거의 대부분. 안성, 연천 이런 데는 가니까 딱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제가 강의도 팔짱 딱 끼고 앉아가 눈 딱 감고 말도 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전혀 반응도 없고 네가 아무리 헛소리해도 나는 절대 안 듣는다. 나이 먹으면 고집이 세지요. 저도 뭐 고집 센 것 같은데 그게 2000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미국이 발전하는 거는 합중국 베리벨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토백이만 사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단일민족 아니죠. 왕건, 지금 태조 왕건 보고 있는데 왕건도 중국성이더라고. 왕건 중국서의 온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 고려 태조 왕건도 중국성이고 완전히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베트남 같은 데를 가면 10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베트남 일대가 우리나라보다 아마 한 20년 후에는 더 잘 살 걸로 보여져요. 베트남 전쟁 때 다 많이 죽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이잖아요. 지금 한 20살. 네. 우리나라가요? 아니 베트남. 네, 그렇죠. 베트남 20 몇 살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편리합니다. 그 받아들이라고요. 나는 뭐 절대 안 편리하다, 엄청 불편하다. 원래 스마트폰 처음 쓰면 불편한데 지금은 중독이 돼가지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 저도 막 손이 떨리고 그래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어. 그 불안해가지고 그냥 없으면 왠지 불안해가지고 모음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왔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불편한데 해보면 편리하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도장 없이도 가능하고요. 계약서 따로 종이계약서 보관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다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다. 안전하다.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한다. 위변조 방지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 종이계약서는 뭐 둘이 합의해가 찢어버리고 새로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시점 확인 필 도장이 두 개가 있어요. 1이 계약 성립되면 이게 시점 확인 필 1일 도장이 물음표처럼 찍히고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계약 성립됐다고 딱 찍혀요.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나면.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받고 나면은 타임스탬프 2가 찍힙니다. 시점 확인 필 2.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수리되면 타임스탬프 2가 찍혀요. 그래서
위 변조 불가능합니다. 딱 타임스탬프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계약 성사됐다 딱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는 것은 확인 설명, 이게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면 확인 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확인 설명서는 종이에 적는 게 아니에요. 그 확인 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적으면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빈칸 채워야 다음 칸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빈칸 다 채우려면 빈칸 채워놨는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면 개업공개사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한 확인 설명을 할 수 없겠죠. 반드시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거라도 꼭 적어놔야 돼요. 예를 들면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이런 게 건축물 내장에 나타나는데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건물도. 그러면 건축물 내장상 기재사항 없음, 공난 이런 걸 적어놔야 된다고요. 그냥 비워놓으면 안 돼요. 비워놓으면 왜냐하면 다른 걸 적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적어놓고 이건 네가 적은 거잖아 해놓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 공난 이런 거 법에는 없지만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다 적고 나면 끝. 이하, 여백 이런 걸 적어놔야 돼요. 이하, 여백 해가지고 보통 종이로 계약서 적으면 이런 식으로 해놓죠. 뒤에 막 적어놓고 특약 네가 다 적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확인설명서도 빈칸 남겨놓으면 그 자체가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에요. 무조건 다 빈칸 채워내야 된다고요. 해당 사항 없음, 공난 이런 것도 적어야 돼. 예를 들면 도로 몇 미터 도로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다 이런 거 있는데 도로에 안 접한 맹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아니함, 해당 사항 없음, 공난 이런 거라도 적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한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계약은 등록된 개업공개사만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이게 회원가입이 가능해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개업소 단속 나가는데도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 안 하는 중개업소 위주로 나가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중개업소는 단속 안 나갑니다. 개업공개사, 거래당사자 신문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철저하게 하는 거는 다 다른 거 일반 종이계약서하고 다 똑같은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남은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그 휴대폰 만들 때 왜 신분증 같은 거 가져오라고 하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미성년자 같으면 위임장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죠.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런 거 있어야 가입 가능하죠.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전자계약서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미리 하려면은 중개업소에 전화해가 이게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보면 그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중개업소 찾기가 있어요. 이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다 떠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미리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면 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말해야 준비를 해요. 갑자기 가서 전자계약서 적자고 하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이게 한 5년? 5년 정도 됐어요. 지금 2018년 서초구부터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정확한 게 서초구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아마 2018년 정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아는 사람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대출금리 할인된다고 하라 했는데 이미 가계약금 입금시키고 나서 중개업소에 전자계약서 하자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가계약금 입금시켰으니까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가계약금 떼이는데. 그러니까 미리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이라면 미리 전화해 놓고 아예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면 가겠다 이렇게 하면 돈 벌려고 무조건 한다겠죠. 근데 가계약금 입금시켜 놓고 전자계약 사자면 안 한다고 그래. 귀찮아해요. 안 해봐가지고. 해보면 편리한데. 이거는 언제든지 그 휴대폰 가지고 어플이 있어요. 전자계약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계약 불러오게 해가지고 계약 내용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확정일자 찍힌 거 누구 동장 이렇게 해가 찍힌 것도 스탬프 파란 스탬프 찍혀 있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불록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출력도 가능해요. 휴대폰에서는 아마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PC 버전에서 출력도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종이계약서 보존할 필요 없는데
법적으로는 보존할 필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그래도 출력을 하더라고요. 중개업소에서는. 저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봤어요. 이게 이제 강의하려고. 자, 그래서 572, 73, 74, 75 우리 책에는 막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실무에서 그냥 그 프로그램 쓰는 거 요령까지도 다 적어놨네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박스 안에 있는 거기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자, 거기 전자계약서 576페이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시도지사가 아니라 주어를 바꾸죠. 공법도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증명 확인할 수 신분증명할 수 없다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은행의 법용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주택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인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없다. 있다고 했죠. 동주민센터에 따로 갈 필요 없다. 4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예, 해제 신고서도 제출한 걸로 보고 따로 할 필요 없다 했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요. 4번이 맞습니다.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별도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했죠? 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를 그래서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책에는 설명 그냥 실질적으로 그 쓸 수 있는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놨는데요. 시험에는 이런 정도가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577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여기는 시험에 나왔다고 안 돼 있죠. 2016년 이후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이 아니라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금인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조세제한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됐는데도 일조를 했어요. 이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는 더 강화됐어요.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정치학 개론책에는 나와 있어요. 쉽지 않죠. 조세제한, 준조세. 지금 국민연금도 윤석열 대통령도 되자마자 개혁한다 했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혁?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직접세를 줄이고 다 간접세, 이게 휘발유세라든지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 이런 걸 내는 줄도 모르고 내잖아요. 조세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세로 전부 다 내고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조삼모사라 국민들은 무조건 내가 안 낸다 생각하는데 뭐 먹는데 다 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죠. 이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고. 그 당시 2006년도에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어떻게 냈냐면 금융계약서에 이게 기재된 금액 그게 양도소득세 그 취득가격이었어요. 거기 기재되는 게. 그 전부 다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옛날에는 관행이. 그러다 실거래가격으로 세금 낸다고 하니까 조세제한이 당연히 생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그 교과서는 577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도 60일 안에 내면 되죠. 옛날엔 취득세 30일 이내에 냈는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등기는 60일 안에 하라고 돼 있고 취득세는 30일 안에 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그냥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도 60일 이내. 그럼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잔금일로부터 60일이에요. 암기 프린터 이거 한번 봅시다. 암기 프린터 37번에 있네요. 60일 37번. 37번에 보면은 잔금일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 취득세도 잔금일이라고 돼 있죠.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라 잔금 치를 날이 아니라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라 잔금 치를 날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한 날이 잔금 치를 날이죠. 편무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5배.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빼기 2% 하면 2% 곱하기 5배 하면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취득세 바뀔 예정인 걸로 강의해요? 아니면 옛날 거 가지고 강의해요? 어떻게 세법에서는 하고 있어요? 2주택 8%, 3주택 12%예요? 아니면 지금 취득세는 바꾸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법이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2주택 8%, 3주택 12% 법인은 12%예요. 현재는. 네? 종업표? 네, 소급해줘요. 그래. 바뀌면 소급해줘요. 네, 바뀌면 소급해 주는데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선거니까 선거 전에는 바뀔 가능성은 있겠죠. 올해 시험에는 모르겠지만 세금 깎아준다는데 거기 반대하는 당은 바로 전멸이거든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금 더 낸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깎아준다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하면 안 된다.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미등기 전매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여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온다고. 요 중에서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전자계약이 가장 최근에 출제됐고요. 계약서 검인제도. 검인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 찍는 게 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검인을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들고, 저는 분양권을 옛날에 검인 받아봤는데 계약서 들고 하면 그냥 이게 여기다 검인 해가지고 스탬프 참 잘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스탬프 도장 찍어주더라고. 네모난 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도장 찍어줘요. 검인 해가지고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검인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검인 받아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검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검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검인 받습니다. 시군구하고 시군하고 다르죠. 지구단위구역 수립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까? 시장 군수입니까? 시장 군수죠. 구청장은 서울 구청장 25명인데 구별로 다 다르게 해버리면 골 아프잖아요. 시장 군수죠. 그래서 시골의 군수가 구청장보다 더 파워 있어요. 강남구청장보다. 구청장은 별 힘이 없잖아요. 지구단위구역이나 뭐 도시계획 기반 결정권이 없잖아요. 구청장은. 군수, 시골의 군수들이 그래서 뇌물 받고 구속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냐고 없냐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없죠. 세분화된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만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일종 주거지역을 이종 준주거지역으로 이런 거는 바꿀 수 있죠. 그런 거 시험에 나오는 것 같던데. 안 나와요. 네? 검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요. 이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5회 때 이런 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고요. 16회 이후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 신청 가능하고요. 금인 신청하려면 계약서 원본 한 부, 그 다음에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제가 금인을 받아러 가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옛날에 이렇게 돼 있으면 계약서를 세부 적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금인계약서를 법무사가 따로 적었어요. 다운계약서. 1억에 계약했으면 그냥 지방세 시가 표준액 열람해보고 지방세 시가 표준액만큼 금인계약서에 기재했다고요. 왜냐하면 취득세 가세 표준은 신고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방세 시가 표준액보다 더 낮게 다운계약서 적어도 어차피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가세 표준이니까 1억에 계약했으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열람해 보면 5천만 원이면 그냥 5천만 원 그렇게 적었다고 옛날에 맞춰가지고 세금 안 낼 것만큼. 그래서 이게 다운계약서를 옛날에 법무사들이 따로 적었는데 이론적으로 하면 법무사가 따로 적으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이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법무사가 처벌받은 사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금융계약서 이거 다 다운계약서 적었다고요. 근데 한 건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요. 법무사는. 개업공개사는 뭐 처벌받은 거 많죠. 근데 법무사나 이런 사람은 처벌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매수인이 두 부를 더 가지고 간다고요. 시군구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부 가져가니까 복사하더라고. 공무원이 그냥 자기가 복사하더라고. 두 장은 분양권이니까 뭐 분양권을 석 장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그냥 한 장 가져가니까 복사하더라고요. 그 복사해가지고 한 부는 금인 도장 찍어서 아까 계약서에 금인 도장 찍어서 돌려주면 이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등기소에 제출한다고. 이거는 한 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근데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군포시에도 있고 이천시에도 있으면 부동산 두 개를 동시에 하나의 계약서에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군포시에다 금인 신청할 수도 있고 이천시에 금인 신청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군포시에 금인 신청하려면 시군구가 두 개니까 두 개 플러스 한 개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원래 부본 두 개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세 개 제출해야 된다. 하나 남는 거는 이천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법무사한테 물어봐도 이런 거 해본 적은 없다 하더라고. 이거 지금 요거하고 요거 지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죠.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하는 거 없죠. 옛날에 집합건물은 실질적 심사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 형식적 심사입니다. 형식적 심사라는 건 뭐냐 하면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10번.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조건기한. 암기 프린트 10번.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대가리에 동그라미 돼 있나요? 10번에? 당에 동그라미 돼 있냐고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시험에는 10번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9번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요것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뿐이지 실거래가 맞냐, 통장 입금표 보자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요. 그리고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기출문제 옛날에 16회 이전에 15년 전에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금인 신청 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고 안 해도 된다.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거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법무사들은 금인 받을 때 10만 원씩 받고 금인 도장 찍어줘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돈 받기 어려워요. 개업공개사 돈 받으면 그거 어디 쓰냐고 일일이 따진다고. 근데 법무사한테는 그냥 뭐 800달러면 800. 왜냐면 취득세까지 같이 줘버리거든요. 법무사한테. 그러면 뭐 달라는 데를 주고 나서 나중에 법무사 어떻게 썼다 해가 그냥 영수증만 하나 던져주면 거기 보면 금인 10만 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금인 받는데 10만 원이라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전자계약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요 세 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아까 그 첫 시간에 한 거는 진짜 실무에 가서 필요한 거고요. 실명법,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 이게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이 초창기 90%가 넘었어요. 실명제, 막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때 하여튼 90% 됐다가 막판에 10%로 떨어졌죠. IMF 때문에. 어쨌든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지금부터 모든 금융거래 실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 거래도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나무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금융실명제라도 보니까 이름을 바꿔도 되더라고. 제가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다른 사람 적어도 되기는 하대요. 되긴 한데 그 금융결제원 이런 데서 확인하면 누가 보냈는지 실제 보낸 걸 다 알 수는 있나 보더라고요.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도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자, 그래서 등기를 나무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금 584페이지에 있는데 584페이지 보기 전에 먼저 583페이지 명신탁 약정의입니다. 메뉴에 583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 동산은 명신탁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 게, 동산은 인도하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니까 부동산만 해당되고요. 이때 부동산이란 판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판례는 협의의 부동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도 의제 부동산도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면 명신탁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은 명신탁이 아니고 물권만 해당된다고요. 예를 들면 애인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내주고 애인 보고 살아라고 해도 그건 실명법 위반 아닙니다. 그러나 애인한테 전세권자로 설정 등기를 해주고 돈은 내가 전세금을 냈다면 그건 명신탁이라고, 물권이기 때문에. 명신탁하면 처벌한다고요. 5년 신탁자는, 명의를 맡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83 양가로 2번 명신탁 약정 효력은 무효다. 무효다. 그러나 무효인데 다만 두 번째 줄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원래 무효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유효하다. 동그라미 2번 명신탁 약정 및 명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 하나여 대항할 수 없다. X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실명 등기 의무가 있다. 그러나 584페이지 우리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명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거다. 이거는 명신탁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게 양도담보, 가등기하는 걸 가등기담보. 이거는 명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입니다.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명신탁 아니고요. 3번 신탁재산입니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명신탁 약정에서 제외된다. 보통 우리 재건축하면 재건축하기 전에 조합에다가 신탁 등기를 하죠. 그럼 조합이 수탁자입니다. 조합이 소유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벌관계가 바뀌는 게 그 각 건설사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 수주 받을 때는 완전히 어리예요. 선물 주고 막 어떻게든지 자기가 선택받으려고 하는데 선택받고 나면 딱 그때부터 갑으로 바뀌어버리죠. 나중에 추가분담금. 공법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영비법에서는 청산금이라고 해요. 법적 용어는. 근데 현업에서는 그걸 청산금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하죠. 청산금이라는 것은 남아서 돌려받는 것도 청산금이고 모자라서 더 내는 것도 청산금이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더 내는 걸 추가분담금 이런 말을 하고 돌려받는 걸 현금 청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 현업에서는.
자, 그다음 그래서 그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와 실명법상 명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탁법에서 신탁 등기를 하면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출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다가구 이런 거 지으려면은 건물주들이 돈이 없으니까 신탁 등기를 한다고, 담보 신탁을 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조그만 건설사는 어디 신탁 회사에 돈 입금하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건설회사 떼먹을까 봐.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 같은 거 여러분들이 현업회가 중개할 때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요? 반드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신탁 원부를 보고 반드시 그 신탁자가 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 동의 안 받으면 효력 없고 세입자 보호도 못 받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 임대인이 세를 놓으면 그 보증금은 수탁자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중개는 하면 안 된다고. 신탁 등기되어 있는 걸 신탁자하고 계약해가 신탁자한테 돈 다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죠.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수탁자하고 계약하거나 아니면 신탁 원부를 보고 수탁자 동의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원래 무효인데 서면 동의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실명법에 의한 명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 실명법상 명신탁 약정입니다. 자, 우리 칠판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교과서는 584페이지 맨 밑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특례라는 게 뭐예요? 특별히 예외죠. 특별히 예외. 이거는 명신탁이다 아니다. 배우자 명신탁은 사법고시에 다음 중 명신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1번 양도담보, 2번 가등기담보, 3번 상호명신탁, 4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5번 배우자 명신탁.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놓고 다음 중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개냐고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4개죠. 1번부터 4번. 이거는 특례라는 건 특별히 예외라는 말은 명신탁은 명신탁이다. 단 원래 명신탁은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고 원래 무효인데 유효한 특별히 예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584페이지 메뉴에 이거는 명신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제외된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예외가 인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법고시에서 나왔다고. 이게 민법에서도 하죠. 민사특별법. 아직 민사특별법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이라도 했어요?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우리나라 이게 명신탁의 유래가 종중명신탁이잖아요. 종중.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문기제도여가지고 등기제도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도입됐다고요. 옛날에 전부 문중 땅이었다고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거의 부족사회였어요. 중앙집권이라고는 우리가 배웠지만 고려시대 때는 완전히 호족 세력들이었죠. 지금 왕건이 27명의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왕건, 태조 왕건이. 지방 호족들하고 전부 다 혼인관계로 그냥 뭐예요? 그게 인질정치죠. 인질정치. 그냥 유력 집안들 다 그냥 부인 그 딸들 부인으로 삼으니까 반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27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태조 왕건. 지금 태조 왕건 20년 전에 했는데 지금 텔레비전에 하더라고. 또 이게 무슨 그 채널 많잖아요. 그런데 돌리다 보면 해요. 어디에. 그래서 종중, 이게 옛날에는 우리 문중 어른들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낸다, 뭐 문중에서 쫓아낸다 이러면 뭐 말 들었어요. 왜냐면 재산을 다 문중에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죠. 재산 이게 이제 명신탁 안 된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일제시대 때 못하게 하니까 전부 장손 앞으로 맹신탁을 했다고. 장남 앞으로. 저도 지금 형님 앞으로 다 맹신탁이 돼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형님이 팔아먹어버리면 끝이죠. 이제 이거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자, 그래서 배우자 맹신탁은 맹신탁에는 해당됩니다. 단지 처벌하지 않고 원래 무효인데 유효할 뿐이라고요. 조세 포탈 목적이 없다면. 맹신탁의 유형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자간 또는 양자간 두 사람 간의 맹신탁이 있고요. 3자간 세 사람 간의 맹신탁, 중간 생략형 맹신탁 또는 계약 맹신탁, 다른 말로는 위명 맹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있다. 맹신탁의 유형은 종류가. 자, 두 사람 간의 맹신탁, 이전형 맹신탁인데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판례를 보면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옛날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보통 뭐 1년 또는 6개월 그 지역에 해당 행정과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옛날이 더 취득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농사 안 지으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하는 게. 근데 주말 체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주말 체험도 허용을 하고 있죠. 농사 안 지으면서도. 어쨌든 서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논을 직접 취득할 수 없으니까 수탁자 친구 명의로 농지를 취득했다고요. 그렇게 취득했는데 둘 다 죽었어요. 돈은 많이 벌어놓고. 그 상속인이, 이 실권리자 신탁자의 상속인이 등기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면 명의를 넘겨달라 할 수 있죠. 근데 이 수탁자의 변호인들은 그 법률 대리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명신탁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불법 원인급여다. 이미 받았으면 돌려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사는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명의 넘겨줘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제가 볼 때는 명의 넘겨줄 필요 없다 해야 이게 이런 짓을 안 하겠죠.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고. 앞으로는 이게 103조로 보냐 안 보냐, 그거는 민법 주석서가 50건이 있는데 103조에 관한 게 한 건이에요. 책이 한 건이에요.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게 책이 한 건이라고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은 반사의 질서적 행위 아니다 이거. 그래서 명의 넘겨줘야 된다. 등기도 무효고 명신탁 약정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제3자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배반. 배임이라는 건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이죠.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고요. 모든 명신탁에서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다 횡령죄 해당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횡령죄는 이건 형사사건으로 구속이에요. 구속. 근데 물론 뭐 다 형사사건이지만 실명법 위반은 벌금행위지 구속되는 게 없어요. 판례가. 신탁자나 수탁자는 벌금을 부과하지. 보통 우리 일반 형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3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징역 3년에 3천만 원. 근데 실명법은 3년에 1억, 5년에 2억이잖아요. 원래 5년에 5천만 원이 정상이잖아요. 보통 법은. 그 2억이나 해놓은 거는 돈으로 받겠다는 이야기. 벌금으로. 이 부당이득을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한 이득을 벌금으로 돈으로 받겠다는 취지죠. 그 횡령죄는 구속이에요. 횡령죄, 절도죄 이런 거는 구속이잖아요. 재질이 안 좋은 걸로 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횡령죄 되면 옛날 구속됐는데 지금은 횡령죄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저도 잊을 수 없는 게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거 인터넷에 있는 거 봤어요. 처제 이름으로 땅을 사놨는데 처제가 이거 팔아쳐먹고 도망갔는데 이거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하니까 변호사 답변이 실명법 위반으로 수탁자를 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고발한 기한은 신탁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팔아먹고 돈 다 썼으면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도 안 되고 받기도 어렵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이 수탁자가 되면 빨리 파는 게, 팔아가지고 진짜 사기꾼들은 다 빼돌려버리고 돈도 없어요. 그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통장 같은 거 안 만들면 돼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도 별로 효과도 없더라고요.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해도 뭐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새로 통장만 안 만들면 돼요. 카드만 새로 안 만들면 되고 나무 이름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요. 이제 횡령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585페이지 그림 있죠? 그림 여기 횡령죄는 없는데 586페이지 또 그림 있네요. 586페이지 그림하고 요건 조금 그림이 다르다고 해놨는데 안 달라요. 삼각형이 저는 정삼각형이고 요거는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삼각형 모양만 약간 다르죠. 똑같죠 그림?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세하게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자기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등기 넘기면 끝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넘기고 지금 왜냐하면 취득세가 실제 취득세 2주택 8% 3주택 12% 하니까 집이 많은 사람은 그냥 1주택은 1%만 내면 되잖아요. 1.1% 뭐 이 정도 내면 되죠.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둘이 명신탁 약정을 맺었다고요.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해놓잖아. 지금이 많아가지고 지금 취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너는 집 없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안 내니까 2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1가구 1주택이면 보유만 하면 되죠. 요즘은 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2년) 맞죠? 1가구 1주택 2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그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탁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만약에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다면 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판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처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당이득 한 게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 것 아닌데 등기 무효인데.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이 매도인이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안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됩니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해지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죠. 해지라는 건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잖아요. 처음부터 등기가 무효인데 효력이 없는데 뭐 해지라는 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의를 매도인이 넘겨가서 다시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이렇게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처분했다는 말 없으면 부당이득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 이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 이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587페이지 이것도 그림이 다른가요? 배도자 조금 그림은 다른데 이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와 우리 책에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신탁자를 너무 좀 저속한 표현을 적어놨네. 물주라고 적어놨네. 물주. 좀 고급지게 하면 스폰스. 스폰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스폰스 좀 전주, 네, 전주인데 전주보다 더한데 물주 완전히 물주 완전 봉이잖아. 물주. 근데 물주라고 이렇게 물주, 전주, 자금주 좀 더 고급진 말로는 스폰스. 돈 대준 사람 따로 있다는 이야기. 전주 물주라고 하면 꼭 돈을 대준 사람은 물주를 안 하고 물건 사주는 것도 고급 핸드백 이런 거 사주는 사람도 물주라고도 하던데요. 우리 책은 어쨌든 이게 한자로 적어놨나? 예, 물주예요. 물주. 이 전주가 아니고 물주로 적어놨네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 매도인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돈 대준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물주, 전주, 자금주, 스폰서가 그 이게 아까 처제 이름으로 사놨다 이 말은 처제한테 돈 줬다고 처제가 따라갔겠어 안 따라갔겠어요? 사는데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돈 대주는 사람은 주로 고위층이나 이게 자기 신분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뭐 처제 따라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몰래 할 가능성이 많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매도인은 알아야 몰라요. 선이 모르면 선이고 알면 악이죠. 현실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이게 대부분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MB 도곡동 땅, 내곡동 땅 이게 다 이거잖아요. 지금 도곡동 땅은 처제가 아니고 천안 명의로 샀잖아요. 김재정 씨 명의로 샀고 내곡동 땅은 누구 명의로 샀어요? 아들 명의로 샀다고. 아들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을 모르니까 법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왜 아들 명의로 샀냐 하니까 내 명의로 사면 땅값 주변 땅값 올라갈까 봐 투기 조장될까 봐 아들 명의로 샀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했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안 하고 아들 소환했다고. 너 아버지 돈 가지고 산 거 맞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데요. 그럼 빌리면 영수증 보자 하니까 현금 영수증 안 쓰고 그냥 구두로 말로 한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입금표 보자 이자 준 거 아니 현금으로 주고 왔는데요. 얼마 받았는데 8억인가 얼마 장롱 속에 있는 거 현금으로 받아왔는데요. 통장에 입금표 보자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큰아버지한테 빌려서 한 거기 때문에 명신탁 아니다 이렇게 결론은 나기는 했어요. 내곡동 땅. 도곡동 땅은 어떻게 됐는지 결론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내곡동 땅은 뭐 그냥 사후에 살라고 했고 도곡동 땅은 이걸 얼마 주고 샀냐면 매도인한테 20억 주고 샀어요. 20억. 이게 도곡동 땅은 이게 매봉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땅에 지금 포스코 더 샵이라고 주상복합 있는 건물이에요. 이걸 갖다가 제3자가 김재정 씨가 제3자가 아니라 김재정 씨가 얼마에 샀냐면 20억에 사가지고 이걸 제3자 포스코에다가 얼마 팔았냐면 263억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고도 지금도 200억이 꽂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누가 주인 진짜 주인인지는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약정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입니다. 원래는 단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하다. 악이면 무효입니다. 이거 선의인 경우만 유효하고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모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옛날에는 다 횡령죄였는데 이게 또 판례가 다 바뀌었어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인데 이건 타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으니까 남은 게 아니고 자기 거 자기가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민법 186조에 의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하죠. 이것도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부당이득은 얼마라고 봐야 되냐? 20억 대주는데 200억 팔고 남은 돈이 200억이 그러면 200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아니면 20억만 대준 돈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즉 매수 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자금 금원만,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곡동 MB 땅은 실명법 제정되기 전이에요. 1995년 전이라고요. 그 20억 산 게 200억이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10년 넘게, 지금 정확한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년 넘게 지나니까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지금은 거의 실명법 제정 이후니까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예 돈 대주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해야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지금도. 자, 위반시 제재입니다.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인데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과징금은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일률적으로 고정금액이 아니고요.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요 세 개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 아닙니다. 과징금은 실명 등기를 이행하더라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단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도록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실명 등기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20%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요거는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하죠. 과징금은 이행해도 부과합니다. 과징금 30%는 30%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30%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실명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행강제금 제도.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이건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이에요. 농지법은 논 팔 때까지 계속 부과하죠. 농사 안 지으면, 적발되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